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하락폭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장중에 빨간불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금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현재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는 2023년까지 신차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업종이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대화해보겠다라는 발언 소식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달러의 약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과 이슈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볼 테니까요. 저희 방송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섭게 치솟던 배추 가격이 한풀 꺾였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고요? 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채소별 수급 전망을 관측을 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난 배추의 경우 지난해보다 10.4% 증가한 126만 7천 톤, 무 생산량은 38만 5천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천일염의 경우 일조량이 줄고 평균 기온이 낮아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줄어든 26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부재료로 쓰이는 품목 중에서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전년보다 공급이 증가하겠고요. 마늘과 대파, 양파 등은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천일염의 비축 물량 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요. 마늘과 고추, 양파는 정부 비축 물량 총 1만 톤을 김장철 시작 시기인 11월부터 시장에 내놓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우려됐던 이 김장철 배추 대란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에서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할인 계획도 내놨다고요. 네, 이제 농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이제 12월 7일까지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온라인몰 전국 820개소에서 김장 채소를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 재료를 품목별로 5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요. 이외에도 해수부와 중기부가 함께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일명 이 동맥 경화 현상이 경제 위기로 커질까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국내 금융위원장과 국내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회동을 한다고요. 네, 금융권에 이제 따르면요.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 KB와 신한, 우리, 하나, 그리고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과 5대 지주 회장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지주 회사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금리 상승기 금융지주 회사의 역할 등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5대 금융지주가 이른바 금융시장 안전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앞서 금융위는 어제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안정점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주부사장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채권과 증권 시장에 대한 안정펀드 재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 어음이나 은행채 발행을 축소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이 침체가 되자 여윳돈이 은행의 예적금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에 뱅보드 차트라는 신조어도 나왔다고요? 네, 이제 미국의 음악 순위죠. 바로 빌보드 차트에 빗댄 신조어인데요. 이제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쳐주는지 비교해 주는 것을 이른바 뱅보드 차트라고 일컫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런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인데요. 금융소비자들은 날마다 오르는 금리에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얻고자 은행연합회 사이트나 저축은행 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1년 만에 연 4%대로 올라섰고요. 이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연 8% 정기예금까지 출시된 상황입니다. 이벤트의 응모에 당첨이 되거나 첫 거래나 급여 이체 그리고 카드 사용 등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금리를 연 10%까지 쳐주는 적금 상품도 나왔습니다. 또 하루만 돈을 넣었다 빼더라도 연 2%에서 3%대 금리를 쳐주는 파킹 통장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이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금 금리가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네, 일부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을 이제 지수화한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출 상품의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상품의 원가를 높이게 돼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대출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들의 예금 금리의 경쟁이 결국은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예상보다 강했던 이 GDP 성장률에 힘입어서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다만 이 메타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이 같은 혼조세에 우리 국내 증시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51% 내린 227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철강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64% 내린 69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게임주와 IT주들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오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 매수폭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498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하루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782억 원, 외국인이 122억 원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축법과 유럽의 배터리 여건에 더불어서 2040년 배터리용 천연금속의 수요가
광물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55%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각국의 정부가 폐배터리 회수율이 좋은 코발트나 니켈 같은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역협회에서 폐배터리 글로벌 시장 규모를 오는 2030년에는 60조 원, 40년에는 66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까지 더불어지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일 하이텍이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비캠은 6%가 넘는 오름세, 원희 P&E는 현재 14%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LG 생활건강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6%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44% 넘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5개 분기 연속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은 이런 대형주의 부진한 실적과 중국 시장에서의 간헐적 봉쇄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중국과의 면세 채널 성장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또 현지 봉쇄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정상화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정책적인 이슈도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 내 인기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 정부 제재 강화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도 타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은 4%대, 원익도 2%대, 휴엠NC도 현재 2%가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광고 둔화가 우려가 된다라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카카오는 오늘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오일은 4분기부터 빠르게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죠. 주가 강세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를 상대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거래일 연속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시가총액 4위 자리까지도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쉬웠던 3분기 실적 발표와 또 향후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 규모도 50% 이상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7%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올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세를 보이게 됐고요. 영업이익도 25.9%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물류비 부담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35%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래소 내에서는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지지만 다른 거래소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위믹스를 업비트나 빗썸 등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또 2주일간의 검토 후에는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도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0%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려볼 종목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가 수익을 거두려면 실적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 혹은 종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온 내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관련된 업종들의 종목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특징주로서 같이 한번 엮어볼 수 있는 건 한국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진에어인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총 700억 규모의 연구체 발행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를 연구체 발행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오늘 앞서서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삼성전자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엮어서 저희를 얘기를 좀 해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산 계획이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유탄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맞았다라고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수라는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내년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지 수급의 그 수요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최근 이제 흐름이 좋지 않은 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통한 접근 방법 자체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으로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 그리고 진에어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에 매출이 8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정도, 15% 정도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들긴 했었는데요. 매출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규모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용 측면에서 이제 효율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 부분에서의 매출이 이제 크게 늘어났는데요. 성수기 효과도 있고 신규 광고주가 확대되었고 플랫폼 광고나 콘텐츠형 광고 같은 경우가 모두 성장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 저희가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외형이 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가 망 사용료 이슈 때문에 그 화질을 이제 떨어뜨려서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치에서 방송하다가 아프리카 TV로 이제 스트리밍을 이전하는 스트리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 때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3분기에 늘어난 매출 그리고 4분기에 가시화되는 실적들까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프리카 TV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아프리카 TV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신주도주죠.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태양광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호실적과 더불어서 또 증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 섹터 내 기대감 재가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앞서 발표된 하나솔루션의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요. 네, 이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하나솔루션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4% 늘어난 3조 3,6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5.3% 늘어난 3,484억 원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가 최대치였는데 2분기가 2,778억 원이었습니다. 그 최대치를 바로 1개 분기 만에 바로 그 다음 분기에 또 갱신을 했죠. 경신을 하면서 3,484억 원을 경신을 했고 2020년 1월 통합법인 출범한 이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호실적을 이끌었던 부분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우선 뭐 화학 부문 쪽 보면 케미칼이 PVC 같은 이런 쪽은 화학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기존 화학에 대한 사업 부문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죠. LG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소재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이 하나 솔루션도 기존 사업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이 태양광 쪽이 좋았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이 61%가 증가한 1조 3,316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1,972억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신재생 에너지, 이 태양광 쪽에서 이 기록을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지난 1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소폭 흑자 전환을 했고 이번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 판매가 상당한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들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모듈 같은 게 좀 부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모듈 부족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판가, ASP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상 운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솔루션의 사상 최대 이익을 3분기에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3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에 따른 이유와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또 주력 시장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역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솔루션은 미국 공장을 또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주가 추가 상승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태양광도 포함입니다. 미국 공장이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때문에 이 미국의 공장을 많이 좀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미국에 약 한 2천억 정도 투자하면서 1.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투자로 인해서 미국에서 기존 1.7기가와트를 포함해서 미국 내 단일 사업지로는 최대인 3.1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번에도 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시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IRA를 통해서 투자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도 되고 IRA를 하는 곳이 사실은 이 미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좀 더 많이 확장을 하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추가 증설과 증설을 통해서 미국 내의 시장이 상당히 좀 확보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의 성장과 미국에서의 성장이 2분기와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의 가장 큰 견인차였던 만큼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로 인해서 이 하나솔루션의 실적은 추가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면 2025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수요는 38기가와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5기가와트가 채 안 되거든요. 현재도 많이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공장 증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공장이 늘어날 때 공장을 짓는 돈은 일시적으로는 좀 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수하고 전체적인 매출 캐파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라면 오늘 좀 하락을 7% 정도
이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고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이 돌파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추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이 성장이 실적의 견인 차였던 만큼 4분기에서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미국 공장의 추가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까지 이 바라봐도 좋을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OCI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OCI 역시 미국의 이 태양광 모듈 공장 생산 능력을 내년 5월까지, 내년 말까지 5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태양광 모듈 핵심 소재라고 하는 이 폴리실리콘의 이 공급 이슈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OCI 이익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OCI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891억 원으로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죠.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이런 실적이 나왔고 이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 가까운 그런 가격이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중국 전력 수급 이슈발 이 가격 상승과 그리고 수요 확대로 전체적으로 가격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실리콘이 OCI의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는 미국 자회사인 MSE에서 21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로 캐파가 5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이런 모듈 생산 능력이 5배까지 커지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미국에서의 성장 그리고 뭐 유럽에서의 성장,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신재생에는 전기 배터리로 자동차가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데 태양광도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속도만큼 태양광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이 얼마나 빠르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OCI의 이런 증설 이런 계획, 공장 생산 능력을 얼마나 늘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적으로 좀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태양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 유럽도 최근엔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 이 전력 난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그런 성장세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 캐파 생산 능력에 대한 증설이 대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4분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좀 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OCI 또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그 뒤에 또 이익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 태양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계속해서 추가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국내 태양광 업계가 수출용과 또 내수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실정상 내수용은 지금 중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위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수출용은 미국의 IRA법이죠. 이 IRA법 시행에 따라서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급변하는 이 태양광 시장의 확장세 속에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언제까지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태양광 중국 관련 우려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OCI도 그렇고요. 하나솔루션 이전에 하나케미칼이었는데 이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중국의 저가 모델들에 상당히 고전을 했죠. 그러면서 OCI도 제가 아까 6개 분기 연속 적자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만큼 고생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활로를 좀 찾아가고 있죠. 우선 품질 면에서 많이 앞서 나간다는 게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IRA법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감들이 있지만 그 우려감들을 미국 현지 공장 증설과 공장 건설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게 국내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수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의 성장세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의 태양광 수요가 38기가와트로 한 2년 뒤 정도가 25년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5기가와트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30기가와트 이상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태양광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증설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수용에 대한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글로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성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적자 끝에 이제야 좀 볕을 들고 있는 국내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또 여타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G2파워는 뭐 원전 또 태양광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상님께서는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좋게 보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화솔루션과 OCI 이 두 종목이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미국 시장에도 가장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더 한화솔루션 오늘 주가 하락은 좀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짜리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성, 성장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증설을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은 미국과 유럽이 핵심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판매와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증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미국 공장에 대한 그 증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3분기에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공격적인 증설이 이 열매로 다가올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 매출액과 이익이라는 열매로 잘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탑픽 종목으로 삼아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임 김영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좀 반등세 보여줬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좀 출렁이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변동성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재료와 이슈에 되게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하고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채권 바이백 관련해서 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말일에는 또 내년도 채권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들이 다가옴에 따라서 시장이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나타났었죠. GDP 나오고 또 다른 기업 실적들도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거의 하루에 한 3번 정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메타 쪽에서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왔지만 중간에 GDP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기업 시장을 좀 돌려 세우는 모습 나타났었지만 막판에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 쪽에서 또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예전에 조금 며칠 전에 나타났었던 기업 실적이 안 좋았었던 모습하고는 약간 좀 틀리게 반응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이벤트 앞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선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미리 올라가지고 나중에 재료가 나타났을 때 거꾸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오히려 이벤트 앞두고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내린 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지표, 우리가 뉴욕 패드 쪽에서 나온 지표 한번 이렇게 GDP 쪽을 살펴보시면은 어제 이게 장중에 좀 갑자기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원형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림폭만큼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경제 지표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조 지표들까지 이렇게 평균치들까지도 옆으로 가고 있고 뉴욕 패드에서 산출해내는 이 지표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지표 자체도 돌아서고 있고 추세도 돌아서고 있고 지표 자체도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 실적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표가 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괜찮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른 재료들, 뭐 바이백이나 지금 패드의 피벗 같은 얘기는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나쁜 내용이 나올 가능성보다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지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깨져 내려가고 있지만 국채 시장은 지금 안 깨지고 오히려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산 시장 끌고 나가는 건 국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지금 주식 시장은 그냥 숨고르게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이 변동성 요인을 살펴보자면 일단 GDP는 상승을 했지만 기업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와 또 아마존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요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이 악재의 선반영이라는 점에서 크게 또 나쁘게 해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금주 들어서 연준의 피봇 얘기를 근거로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어쩌면 이제 바닥을 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종종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뭐 통틀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PI 지수나 PCPI 쪽에서 세부 항목 쪽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 지속할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또 GS, CPI 같이 상품 시장하고 관련된 지표들은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악영향이 됐었던, 원조 악영향이 됐었던 건 다 이제 꺾여서 내려왔다. 그래서 후유증을 제어할 수 있는 패드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것이 또 수출입 물가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지금 피벗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패드 쪽에서 1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안 좋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패드 인사들이. 근데 이번에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메리 데일리 그분이 샌프란시스코 패드의 체어맨이죠. 이분이 불과 9월 달에만 하더라도 누가 감히 내년에 금리 인하를 논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 큰 충격을 한번 줬었죠. 이분 그 이름을 쳐가지고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한 2달 간격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근데 이것이 확 바뀐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계속 나타났었던 리서치 자료 쪽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들이 9월 말부터 나왔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멘트가 바뀌는 얘기가 10월에 드디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어제 장 막판에 꼬꾸라진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수요일까지의 상승세가 그다지 나빴었던 내용을 가지고 올랐었던 과잉 반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 이벤트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금방 원위치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GS CPI와 이 상품 시장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피복 기대감 무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페드가 그동안 정책을 추진을 했을 때는 좀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정책 전환,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뭐 정책적인 그 코멘트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 본다면은 우리가 시장 내부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한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드가 뭐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변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도 페드는 왜 변화를 생각하고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더 그게 확실하겠죠. 그것을 찾아보려면 경제 지표 쪽에서 찾아보고 또 수급 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표 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걸 찾아봤는데 이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또 몇 시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다. 이렇게 좀 기대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관련 팁스하고 국채하고의 스프레드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표인데요. 한마디로 이 위에 선 두 개가 앞으로의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선이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파란색 선이 10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초록색 선이 10년물 국채 흐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빨간색 선이 원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을 기준으로 이런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 고착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이 이번에 팬데믹 이전에는 계속 아래쪽에 있었고 푸른색 선이 위에 있었는데 그게 팬데믹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높아지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선이. 그러니까 단기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장기 인플레이션보다.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던 시점이 올해 4월 정도 때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이 푸른색 선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붉은색 선이 올라갔다가 과잉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절대 높이를 보면은 푸른색 선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만큼 빨리 내려오고 있죠.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중간에 나타났었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국채가 금리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모습 최근에도 이 붉은색 선이 좀 올라가면서 여기 좀 녹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이 붉은색 박스권 안에서는 두 개의 그러니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하락하는 와중에서 올라갔었던 그런 국채 금리의 모습은 CPI 지표나 PCPI 지표에서 나타났었던 그 지표의 후행성으로 인해 가지고 과잉 반응을 보였었다. 한마디로 오버솔드된 그런 모습이다. 국채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올라갔던 것이 금방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가 기존의 강한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 점을 이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전에 푸른색과 붉은색 선보다는 지금 위치가 좀 높이 위치가 되어 있었죠. 이것은 하인플레이션이 그냥 고착화된다. 그리고 그것이 페드가 원하는 2%에서 2.5% 정도로 계속 수렴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지속이 된다.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페드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적인 경제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러한 신호들이 페드가 정책을 지속할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제가 이 국채 응찰률 추이 같은 표는 종종 가져와서 맨 끝에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한번 중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표를 좀 앞당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국채들 입찰이 10월 달에 나타났었던 입찰들 보면은 이 응찰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발행 시장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응찰률 추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전분기 평균치인데
이번에 10월 달에 발행된 것들은 종목별로 지금 이 표에 나타난 건 7년물, 10년물, 20년, 30년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 응찰률보다 떨어져 있는, 한마디로 발행 시장이 거의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 쪽에서 바이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이 이 10월 달 중순부터였던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더 이상 긴축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국채 시장이 절단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백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타나고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들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을 지금 국채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재료들이 하나하나씩 세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 실적 악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가 금방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산시장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채시장 쪽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은 이미 많이 팔아놓은 국채 때문에, 그러니까 페드 쪽에서 많이 풀어놓은 그런 국채들이 많이 자산 유동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막을 그럴 타이밍이 됐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오늘 협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산시장이 잘 되는 모습을 미리 나타내서 협상에 안 좋은 그런 입지를 구축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프라이머리 딜러들도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응찰률도 10월 달에 안 좋았고 어제까지 발행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급반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10월에 국채 응찰률 추이가 또 해외 투자자 참여율이 약화된다라는 점 또한 꼽아주신 이유였습니다. 다음 주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FOMC 회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앞으로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작용이 될까요? 예, 두 개 다 이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과연 이런 정책들이 긍정적일까, 아니면 시장에 반시장적인 재료가 나올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지금의 현재 상황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채 그동안에 얼마나 페드 쪽에서 자산 매각했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자산 중에서 이 국채 보유량만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도 이제 자산 US 트레저리 시큐리티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언제하고 비교해 봐야 되냐면 2018년하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때 줄어드는 이 각도와 지금 줄어드는 각도, 이게 짧기 때문에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속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2018년 동안에는 이 뒤로 17개월 동안에 한 3천억 불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4개월 동안에 1,600억 불이나 매도를 한 겁니다. 속도로 보면 2배 이상이 지금 나는 것이죠. 다만 그때에 공급을 했었던 이 2008년에 위기 사태 때 공급했었던 그 속도보다 지금 2020년 팬데믹 때 공급했었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공급하는 그 양이, 그러니까 매각하는 양이 좀 많지만 이 양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공급해야 될 규모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받아주겠느냐 이거죠. 결국에 바이백 쪽에서 미국 재무부나 페드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면에서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행 일정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제가 2023년 국채 발행 계획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예상을 하려고 매번 제가 분기 발행이 확정이 되면 표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팬데믹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를 딱 제거를 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부터 한 1, 2년 동안에 이 발행 증가량이 여기 산꼭대기 같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마치 감소가 돼서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여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전혀 부담이 줄지가 않고 있고, 매번 계절적으로 2분기하고 3분기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2, 3분기는 다른 2, 3분기보다 훨씬 양이 컸었다라는 점, 시장이 많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채가 많이
시장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 여기 나타날 이 붉은색 선이 과연 어느 높이가 될까를 우리가 가늠해보고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백까지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은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보단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글로벌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